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2023년도 상반기 형사법 최신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나올 만한 판례들이 좀 있고, 아주 중요한 전원 합체 판결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최대한 양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공부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전체를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거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만약에 횡령죄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 네, 일단 별표 있는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겁니다. 별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혹시나 해서 소개를 해 놓은 것이고 별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이 판례에서도 대괄호 1번, 대괄호 2번 이렇게 밑에 설명이 있죠.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공부해라. 그것도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출제 가능한 지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요것만. 그리고 요 끝에 O, X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답만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답은 어디 있느냐? 맨 끝에 판례 번호가 있고 1번 X, 2번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은 여기에 있고, 이거 위주로 정리하면 아무래도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줄어들게 될 것이고.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형법 1번 문제입니다. 제형법중주의. 안 보면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판례는 일단 워낙 다양한 공격 방어 그리고 사실관계 증거를 통해서 발전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한 두 줄만 가지고 바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다? 외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네, 피고인이 담배 제조업 허가 그리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그리고 담배 값을 제공해가지고 요겁니다. 손님으로 하여금 직접 담배 제조 기계를 조작하게 해가지고 권련형 담배를 제조하게 하였다 이겁니다. 권련, 여기 안에 담배잎이 있고 필터 있고, 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배입니다. 불 피우는 게죠. 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액상형 전자담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건 피고인에게 무허가 담배 요겁니다. 제조로 인한 담배 사법 위반죄가 성립할까? 어떤가요? 제조,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겁니다. 이거는 형벌법 교의 문헌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한다든지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겁니까? 아니면 전자담배 파는 가게들 가보면 전자담배만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담배잎, 그렇죠, 필터, 기계를 해놓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가지고 향도 첨가하고 손님이 직접 담배 제조 기계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제조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하였다라고 볼 수,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립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네, 이런 것들은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별표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번. 그래서 지금 설명은 별표 있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별표 위주로 하되 그냥 2번은 별표가 없지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스터디 카페입니다. 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스터디 카페 매우 잘 사용하고 있죠. 이게 학원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 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스터디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학원일까 이게? 학원일까 아닐까? 물론 스터디 카페는 무조건 학원이 이다 아니다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심리를 해 보겠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스터디 카페인데 보통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직장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미팅 겸 회의도 하고 또는 뭐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사건의 피고인이 운영한 스터디 카페가 뭐냐 해설을 봅니다. 해설에서 키워드 굵은 글씨 그 스터디 카페의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 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원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성립한다? 틀렸고 3번 요거는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겠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그렇죠. 중국산인데 국내산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벌금형이죠. 제사년과 같은 벌금 과료 몰수는 약식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식 명령을 요겁니다. 요걸 잘 봅니다.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입니다. 검사가 어떤 벌금형의 경우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이 고지되고 나면 바로 그대로 뭐 거기에 나는 만족한다. 그럼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 이거 억울하다. 나는 음주운전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는 공판 절차로 나가게 됩니다. 공판 절차로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고. 근데 약식 명령은 공판청에서 재판장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고 고지하는 겁니다. 문서로서. 그러면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는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14조 2항에서 정한 1항의 죄로 형을 이겁니다.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형벌법규 의무는 엄격하게 해석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형을 선고받고라고 하고 있고 약식 명령은 공판청에서 형을 선고받는 건 아니고 고지받는 거잖아요. 문서에 의해서. 그러면 요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게 고지받은 게 요 선고받고에 포함이 될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포함될까? 얼핏 보면 선고하고 고지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일단 조문 한번 볼까요? 재범 가중 그 해설의 대가로 1번의 밑줄이 보입니다. 밑줄 보시면 14조 2항을 신설해가지고 1항의 죄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가지고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즉 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또는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겁니다.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피고인이 뭐냐? 대충 사실관계 예상되죠. 벌금형으로 약식 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될 수 있겠는가? 이게 다 도진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사건 피고인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을 뿐이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가요? 뭐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보수하실 꼭 보시고 만약에 이걸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러면 약식 명령 받고 고지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확정된 사람은 5년 내에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도 가중 안 되는 거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은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고지받고 그렇죠? 예,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법정에서 공판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5년 내에 똑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을 때 그 옆에 가게 주인은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렇죠. 또 5년 내에 또 했으니까 가중처벌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은 나는 억울하다. 정식재판 청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나중에 근데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은 피시피시 웃고 있죠. 그봐 왜 아니 왜 불복했냐고 나봐 그냥 그대로 확정되었으니까 나는 가중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권리구제 수단인 일종의 상소잖아요. 뭐 상소제도하고 비슷한 약식 명령 받았을 때 정식재판 청구를 꺼려 하게 될 겁니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따라서 바로 재범가중처벌 규정에서 규정한 선고받고 안에는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수업 들을 때 이거 답을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답을 체크하지 말고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한번 또는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실 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미리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왜? 그 시험 치기 전날쯤에는 빨리 한번 싹싹 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때는 체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복습하실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맞춰봅니다. 네, 그래서 이 3번 판례 해설 한번 보면 해설. 그래서 맨 밑에 대가로 2번에 밑줄을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비록 원산지 표시법 1항 제로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라고 정하였더라도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자가 동종범행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처해졌다 이게 뭡니까? 선고받든 고시받든 벌금형에 처해진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봅니다.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타당하고 이는 공판 절차 등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해석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다든지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출제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어이구 이거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무조건 all last 문제가 아니고 when 언제 출제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출제는 분명히 될 겁니다. 스토킹이잖아요.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향수기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띠리리리 갑니다. 그게 불안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1000번 벨소리를 누릅니다. 향수기 안 받습니다. 또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됩니다. 그렇죠? 부재중 발신자 번호도 떠 있고 그러면 향수기가 봤을 때 야, 이 인간이 또 전화했구나.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향수기가 안 받아들은 겁니다. 그럼 이거 스토킹 처벌법 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어떤가요? 아니, 전화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서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와 같은 우연한 사정, 그리고 또 전화벨 소리가 밤에도 계속 울린다든지, 또는 발신자 표시가 딱 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생각이 나죠.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떨까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매우 출제가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요것만 정리하지 말고 내용에서도 출제될 것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해설을 봅니다. 해설에서 대가로 2번 봅니다. 조금 전에 본 거 키워드 있죠. 가로 열고 피곤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한다든지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정리해 둡니다. 대가로 4번 봅니다. 대가로 4번 보시면 아울러 가로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말을 도달하게 했죠. 근데 문제는 밑으로 한번 쭉 걷습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떨까요 이거? 분명히 향수기가 이제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춘봉이가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리겠어. 네가 다른 놈하고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 잘 지내니?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내니? 아니 잘 지내니? 그것만 보면 그게 지금 방금 밑줄이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불안감 느낄 수 있습니다. 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 통화 행위가 향수기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렇죠. 쟁점 조항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가로닫고 알겠죠. 또 하나를 더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설령 그 다음 가로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밑줄 한번 쭉 꽂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가요? 결국은 밤에 150번 벨이 울리니까 향수기가 여보세요 받습니다. 이게 춘봉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10분 동안 그냥 숨소리만 이렇게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이고 향수기 행복해 주겠다. 역시 불안하겠죠. 아무 말 안 해도. 그래서 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한다든지 발신자 전화 표시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벨 소리가 도달 또는 발신자 표시가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알겠죠?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박스에 비교 판례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꼭 보수하실 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참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역시 아실 겁니다. 1조 1항 2항. 1항은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고
범죄의 선입과 처벌은 혐의시 법률에 의한다. 그리고 이 항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5월 형이 경하게 박였을 때 재판시법인 신법이 혐의시로 소급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형사법 326조입니다. 확사공범에서 범죄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게 되면 면소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죠. 법률 변경. 종래 판례는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고려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걸 요구했죠. 반성적에 대한 반대말은 사실관계 변경. 이같이 법률이 개정 내지 폐지된 동기를 분석해가지고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법률 이념의 변경, 즉 반성적 고려로 인한 변경일 때만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로 보고 반성적 고려가 아니고 사실관계 변경에 불과하다. 그러면 법률 변경이 아니니까 1조 2항은 적용될 수 없고 원칙 1조 1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동기서를 이제 작년도 대법원이 폐지했죠. 이제 따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아니 충분히 이 개정된 신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입법자가 경과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 법 시행 전의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 규범의 수범자인 국민들이 반성적으로 바뀌었는지 사실관계 때문에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괜히 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따르지 않기로 폐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폐지했고 결국은 이제는 글자 그대로 범죄 후 그냥 법률 변경되고 특별한 경과 규정 없으면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면소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께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왜? 제 옛날에는 반성적 고려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제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출제할 만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한시법 정도, 한시법 또는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이 바뀐 것 이런 것 정도로 출제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매년 적용 범위를 출제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의미 있는 판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판례입니다. 5번. 이 판례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나오면 좋지만 아니면 내년이라도 나올 겁니다. 올해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거 한번 다시 리마인드 이거죠. 바로 형사처벌 법률에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규정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위미법합니다. 즉 인체 유해 색소를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놓고 인체 유해 색소는 수시로 정감 변동할 수 있죠. 그때마다 일일이 법을 개정하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인체 유해 색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또는 고시 이런 게 보충규범 또는 충전규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요 위에 상위 법률에 딱 이렇게 딱딱 결합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법규로 적용되잖아요. 일반 국민에게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법규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 부족 부분을 채워주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요게 법규 명령 등이 변경된 경우도 요게 만약에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규 명령이 X에서 Y로 바뀝니다. 이것도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조 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소 판결이나 경한 신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형사처벌 법률 그 자체가 완전한 형법입니다. 뭔가 합의 규범으로 위임하여 입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민법이라든지 행정법. 그렇죠? 이거는 민사적 규율 등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족 부모에 관한 민법 규정 개정입니다. 이런 것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1조 2항에서 이건 범죄 후 법률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 1항이 적용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죠. 만약에 여기 바뀐 겁니다. 여기 바뀐 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변화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1조 2항의 법률 변경 맞습니다. 1조 2항의 법률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법이나 다른 행정법이 바뀐 거, 그렇죠? 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든지 또는 신고제로 바꾸면서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기보다는 행정법적인 관점의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아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바로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다라고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도 이제 동기서를 폐지한 판례 역시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반성적인 사실관계 변경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폐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법이 바뀌었을 때 이게 형사법적 관점 변화인지 아닌지 역시 다소 애매한 거 좀 남아있긴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동기설보다는 덜 골치 아픕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알고 난 다음에 드디어 5번 판례가 나왔잖아요. 5번 이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 파산, 회생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해버립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이거는 원래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밥그릇을 변호사의 밥그릇을 법무사가 뺏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됐는데 문제는 범행 이후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것은 변호사법이 바뀐 게 아니고 이겁니다. 법무사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파산,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갑. 법무사인 갑이 여기서 개인이 이제 파산, 대리, 여하튼 변호사가 해야 되는 밥그릇을 법무사가 뺏어가지고 자기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죄 어떻게 처리할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받고. 그럼 이거 변호사 위반죄가 O일까 X일까? 여기 지금 다투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무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법무사법
그리고 변호사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고 법무사법에서 바로 개인 파산 회생 사건의 신청 대리는 바로 법무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 행위는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게 개정했잖아요. 이제 개인 파산 신청 대리도 법무사의 업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업무로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봐라,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파산 사건 또는 개인 회생 사건 신청 대리도 법무사 업무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것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서 이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면소 판결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재판받습니다. 바뀐 것은 변호사법이 바뀐 게 아니고 법무사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입니다. 변호사법 그대로 있고 법무사법인 나머지 민사적 행정적 규율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법무사의 업무에 추가된 것은 형사법적인 관점의 변화라고 보진 않고 그냥 법무사법, 그렇죠, 일종의 행정법적인 관점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일조양의 법률 변경 아닙니다. 변호사법은 그대로 있고 다른 법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조량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조량입니다. 일조량. 행위 당시에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을 법무사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지문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5번에 이는 이걸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변호사법이고 바뀐 것은 법무사법이 바뀐 겁니다. 1조 2항과 형소법 326조 4호 이게 확사 공범의 사호가 면소죠. 선고해야 된다. 틀린 질문됩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출제하기 참 좋습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피고인이 2019년도부터 20년도 8월달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지 행위가 계속되던 중입니다. 이겁니다. 요 6월 2일 아청법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됩니다. 법원은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될까? 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피고인이 2019년도 5월달부터 요때부터 소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소지하겠죠. 그럼 이게 소지죄입니다. 요때 소지하다가 이때 압수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지는 요때 기소가 되자마자 요때 소지 행위가 기소가 되자마자 종료될까요? 아니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거니까 압수당할 때 요때까지는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요때 소지 행위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죠? 이 성착취물 소지죄는 즉시범이나 상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지라고 하는 것은
네, 개소품이 되고 개소품이 되면 제의수는 바로 특보, 흡택, 결계, 접연집. 그렇죠. 결계, 접연집은 포괄일제죠. 네, 포괄일제입니다. 근데 이제 포괄일제 도중에 아청법이 개정됐네요. 중간에 8월 10일 이전에 6월 1일, 8월 11일 요 이전에 여기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아청법이 1년 이하 또는 뭐 어떤 벌금 요거에다가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절되잖아요. 그러면 A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지죄를 재판하고 있는 법원은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소지는 구법인 A법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A-법을 따로따로 적용해가지고 형을 따로 선고해야 됩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포괄일제가 하나의 죄잖아요. 포괄하여 하나의 죄니까 일반적으로 한 개의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물론 좀 아주 어렵게 들어갔을 때 예외적으로 포괄일제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다면 기판역에서 그 왼쪽은 면소고 오른쪽은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판역에 의해서 쪼개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포괄일제는 하나형을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수 때 시간차 적어보면서 맨 처음 보는 판례하고 똑같잖아요. 왜? 포괄일제의 도중에 그래서 포괄일제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 종료시법인 요 A-법을 적용하여 하나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이 A-법은 재판시법이 됩니까? 1조 1항의 혐의시법이 되는 겁니까? 1조 1항의 혐의시법이 되죠. 이거는 1조 1항의 혐의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를 적용해가지고 상향 조정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 적용을 보면서 이제 출제될 판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 뭐라 되나요? 법원은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 별표 안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네, 정당방위. 네, 요 판결 요지만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사실관계가 뭐 어차피 출제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뭐 감각이죠, 감각. 21조 1항입니다. 정당방위에서는 침해 현재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거는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떤가요? 맞겠죠? 왜? 침해 현저성이란 형식적 기수가 아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뭐 한강 이제에서 자전거 타다가 잠시 자전거를 거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갔다가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음료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하나 쭉 옆에 지나가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자전거를 용팔이가 앉아가지고 몰고 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당방위할 수 있을까요? 내 거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정당방위는 침해 현저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런데 절도는 용팔이가 여러분 자전거에 앉아가지고 페달을 밟고 달리기 시작할 때 이미 바로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용팔이의 사실상 지바에 옮겨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절도는 이미 그때 기수다. 그리고 너는 지금 기수가 된 이후니까 정당방위 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수에 이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내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절도죄는 기수가 되었지만 아직 내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침해 상황이 아직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쫓아가서 자전거를 탈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봅니다. 1년의 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에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또 계속되는 거잖아요.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중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가요? 맞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 네, 별표 해놨고, 네, 이것도 뭐 출제될 것 같습니다. 1번, 20조 정당행위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정당행위의 일반적 선의 요건이 뭐냐? 정상균 기모잖아요. 그렇죠. 정상균 김보. 그러면 바로 요 1번 지문 보시면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거죠. 정상균 김보. 예, 갖춰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고 위 목적이나 동기, 수단의 법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이 5가지는 네, 독립적 요건으로 평가돼야 되는가? 어떤가요? 이게 전혀 다른 별개의 요건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아니다. 아니 이게 상당한 수단인지 아닌지 그렇죠. 수단의 상당성 이게 상당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긴급하냐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각각 독립적인 요건으로 평가돼야 된다. 네, 틀렸습니다. 독립적인 요건은 아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렇죠. 상당한 방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런 걸 다 그렇죠. 법의 균형성 보호되는 이익이 큰가 아니면 침해되는 이익이 큰가 그리고 법의 균형성을 가중해서는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월등히 우월해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된다. 이런 게 법의 균형성입니다. 독립적인 요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지문 20조 예, 정당행위 인정 요건인 요죠. 긴급성하고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다 고려해야 됩니다. 이를 넘어 독립적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방금 나왔죠, 요거. 네, 독립적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그 다음 요거 한번 봅니다. 이 보충성입니다.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실효성 요구입니다.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네, 이제 요거죠. 요 보충성. 이 보충성 이건 보통 최후 수단 원칙입니다. 최후 수단 원칙입니다. 이 최후 수단 원칙이란
뭐 일체의 요거죠.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할까 이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표현이 좀 이렇게 나왔을 뿐이고,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오던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여러분 차량을 범퍼 쪽을 쿵 들이박네요. 어이구 합니다. 아이 하고 차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걔가 그냥 붕 서는 척 하다가 가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따라가서 세워야 되나? 추적해야 되나? 아, 잠깐만. 내가 추적해서 쟤를 가로막고 세우면 이게 내가 법령에 의한 현행법 체포, 이거 정당행위 아닌 것 아닌가? 왜? 다른 적법한 법률적 방법이 있긴 있잖아요. 블랙박스 제출, 경찰에 신고, CCTV 조회해서 걔를 어느 오피스를 들어가는지 찾아낼 방법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CCTV가 우리나라에 도외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적법한 법률적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CCTV 있으니까 또는 블랙박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을 안 찾아가면 됩니까? 쫓아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서 차를 세우게 하고 왜 그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해놓고 도로교통법상 왜 도망가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현행법 체보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여기서 말하는 보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적법한 법률적 수단이 아예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 다른 적법한 법률적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왜 나중에 그 사람이 저는 그때 운전 안 했고요. 저 차 도난 당했어요. 이렇게 잡아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추적해가지고 그것이 범인 현행범의 얼굴을 여러분들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보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절의 다른 수단이 없을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을 것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보충성 원칙을 좀 더 이 판례에서 구체화해서 판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제되기 참 좋습니다. 안 그래도 위법성 관련된 판례가 매년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매년 나오는 게 뭡니까? 재산세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판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적어도 위법성 관련 판례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주면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습니다. 왜? 옛날 판례들밖에 없으니까 거의. 알겠죠? 꼭 정리를 해둡니다. 그럼 이제 이 판례 사실관계는 뭐냐? 사실관계에 대한 답은 외우는 겁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다 이걸 일일이 여기에는 요 사실관계 요것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답은 외우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부정, 입학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그렇죠. 참 대학교 이사장이 부정 입학해주고 돈 매득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합니다. 학생들이 싫어할 겁니다. 학내 갈등이 악화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그리고 총장 나가라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서 이제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에 들어가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알겠죠?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씩 다 실제 사건에서는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외워두는 것인데 바로 그 피고인들은 그죠?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검사 주장은 왜냐면 적법한 다른 일체의 법률적 수단이 있고 바로 총장하고 다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억지로 총장실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은 보충성 원칙 등에 다 위반된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 받아들이지는 않고 결론적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설을 봅니다. 해설에서 대가로서 한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방법 상당성 법의 균형성 인정되고 가로 열고 특히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짐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실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총장으로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서도 인정됨으로 정당 혐의에 해당한다. 그러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외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 요 10번은 별표를 안 했습니다. 별표 안 했고 복수 봤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입니다. 이것도 뭐 새로운 법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310조는 공공이익이죠. 그러면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그럼 이거 310조에서요. 307조 1항의 혐의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때 그러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었다. 그래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잖아요. 공공이익 맞습니다. 공익성을 지니고 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공공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게 공공이익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사회에서 관심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국어잖아요. 국어. 그렇죠. 이건 개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회적 관심을 획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술을 관건한다. 바로 그렇죠. 스타트업 회사 대표이사가 맨날 회식하고 야 너희들 원샷 해. 술을 관건합니다. 글을 올려놨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에 관련된 겁니다. 스타트업 창업 대표 그러나 모든 직장 일이 맞아 공감하잖아요. 사회적 관심 회식하기 싫다. 왜 자꾸 퇴근하고 나만의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회식을 오라고 하느냐. 이게 사회적 관심 가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이익 맞잖아요. 술을 관건하는 강제로 권하는 사회. 그렇죠. 그럼 이거로 하면 질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 가지고 310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죠? 공공이익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냐? 2번.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갑이 총학생 주관의 농활입니다. 그렇죠? 농촌 활동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특히 1학년 때 2학년 선배하고 같이 농촌 활동 가서 모내기도 하고 또 수박도 깨먹고 막걸리도 먹고.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 많이 하죠. 왜? 시골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잡기 힘드니까 술 먹고 야 막걸리 더 사왔나?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운전 마트까지 가서 막걸리 많이 사오기도 하고 음주운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을을 비롯한 학생의 임원진의 음주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 이겁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거기서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을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게시글이 올린 시점이 이게 공공이익 아닐까 이 문제입니다. 을의 음주운전 행위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좀 시간이 좀 흘렀네요. 또 을이 누구냐? 그전엔 임원진이었는데 얘가 단과대학 학생회사 출마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마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전입니다. 그러면 그 총학생회장 갑의 입장에서는 그 의도 목적상 을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갑으로서는 을은 준법 정신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을이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올려둔 건 아니냐. 그러면 이건
비방할 목적이고 게다가 을의 이름까지도 썼으니까 을의 이름까지 적시했으니까 그럼 이거 공공이익 아닌 것 아니냐? 보겠습니다. 공공이익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주체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이게 이런 게 출제될 때 한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면 출제될 때는 요걸 좀 적어놓은 것은 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한 요렇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공공이익이냐? 그 대괄호 3번에서 키워드 봅니다. 키워드 가로 열고 게시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로서 을의 준법의식, 도덕성, 윤리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막 엄주준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서 단과대학 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 해당하는 점 가로닫고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바로 표현 갑의 행위는 310조에서 미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본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12번 모욕죄입니다. 예, 재미는 팔리고 이런 것은 뭐 출제가 좀 쉽게 나올 때 나오겠죠. 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311조입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모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가적 수단만을 사용해서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만한 추상성 판단이나 개별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입니다. 네, 맞겠죠. 꼭 모욕하는 방법이 언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그림을 통해 가지고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갑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을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을의 얼굴에 개 얼굴 합성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갑이 유튜브에 이렇게 막 영상을 올리겠죠. 올리면서 이제 여기다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을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을 얼굴을 그대로 나오게 한 게 아니고 여기 개 얼굴을 합성하는 겁니다. 개 얼굴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을이 야, 너 나를 개처럼 너 모욕했다. 이렇게 고소해버립니다. 이거 모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당시에 개 얼굴을 합성했지만 내가 야, 그러면 을은 요 밑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을을 향해서 뭐 개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을의 얼굴에 좀 해학적으로 개의 얼굴을 이렇게 탁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을에 대한 요것만 가지고는 뭐 을의 그렇죠 사회적 가치나 이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성 판단이나 겸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욕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 네, 잠시 쉬었다 하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13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